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고대 도시 이집트.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거대하고 가장 신비로우며 아직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기밀들을 간직한 고대 건축물.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고대 유적이 존재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 그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역사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기원전 448년에 이집트를 방문했을 당시의 기록도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에 관한 그의 기술 중에는 지금 들어도 섬뜩할 정도로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12명의 왕이 함께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기로 하였고 이집트의 리스 호수 남쪽 아고의 도시 인근에 미궁을 세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나는 그 미궁을 직접 보았다. 말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이었다. 그 미궁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철저하게 직접 본 것과 전에 들은 것을 구분해 남겼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미궁은 지상과 지하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려 3,000개가 넘는 방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3층을 직접 걸으며 둘러보았는데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장관이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거대한 미궁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기록. 더 놀라운 것은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이 헤로도토스의 저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고대 역사 문헌에도 이 미궁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멤데스 왕이 세운 거대한 묘지 사람들은 이를 미궁이라 불렀다. 라는 문장. 그 미궁은 규모뿐만 아니라 예술성 면에서도 탁월했다는 탐을 닫습니다. 또 어떤 문헌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곳을 쉽게 여긴 자는 결코 출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디오도로스. 그가 남긴 이집트 미궁에 대한 기록은 헤로도토스보다 400년이나 후의 것이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미궁의 건축 기술은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뛰어났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과연 그 미궁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죠. 만약 아직도 땅속 어딘가에 그 미궁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몰랐던 고대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기록을 남긴 헤로도토스의 시점에서부터 디오도로스가 400년 뒤에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까지도 그 미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디오도로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고대 그리스의 학자 스트라본 역시 그 미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와 유사한 미궁이 하나 있었다. 그 옆에는 이 미궁을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었고 나는 안내인 없이 그 안을 돌아보다가 길을 잃을 뻔했다. 그만큼 미로의 구조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심지어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거대한 석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처럼 시대를 달리한 문헌들에서도 이집트의 미궁은 공통된 주제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에서조차 일관된 설명이 이어지는 이 미궁의 정말로 그것은 실제했던 것일까? 미궁에 대한 마지막 공식 기록은 기원후 1세기 로마의 역사나 다이오스 플리니우스가 저술한 박물지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델로스 섬의 미로는 이집트의 미로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미소하다. 90개의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혈안에는 왕의 석상들과 함께 온갖 기리하고 섬뜩한 점산들이 즐비하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은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되 세부적인 묘사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곰은 워낙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고 특정 구역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에 기록자마다 보고 들은 범위가 달랐던 것이다. 미곰은 이집트 왕족들의 순성한 무덤이 보관된 장소였으며 내부 이미 그 전체를 둘러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헤로도토스가 미곰이 하침을 아예 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로입니다. 그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힌 미로는 시대와 필자의 관점이 달라도 예외 없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미곰은 지금까지도 물리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그 거대한 미곰은 이집트의 어디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2008년 스위스와 이집트 임원들로 구성된 역사 연구팀 마타 프로젝트는 고대 문안을 토대로 미곰의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하와나 지역 아멘에메아틀 3세의 피라미드 앞에 주목했습니다. 연구팀은 피라미드 남쪽 지대에 미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미곰이 모래 안에 깊이 묻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지침을 투과해 촬영하는 지면 탐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10m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비열된 구조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공적인 미로처럼 파다한 덩어리들이 서로 맞물려 있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마타 프로젝트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전설로만 남아있던 이집트 미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연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마타 프로젝트는 공식 채널을 통해 조사 재개 허가를 요청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지역, 곧 아멘에메아틀 3세의 피라미드 앞이 고대 문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미곰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미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도 어떠한 고고학적 접근도 설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곰의 존재를 굳게 믿는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미곰은 거대한 사막의 모래 아래로 서서히 완전히 파묻혀 버린 것이다. 실제로 스핑크스조차도 역사 속에서 무려 4번이나 모래에 묻혔다가 발굴되기를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발 안의 어딘가에 그 전설 속 미곰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거대한 건축물 전체가 사막의 모래에 파묻히는 것은 결코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풍경이 바로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이지요. 최근에는 17세기에 고대 이집트를 연구했던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남긴 스케치 한 장이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스케치가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미곰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그 스케치를 어떤 이적을 바탕으로 남긴 것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집트 어딘가의 모래 속에 아직 잠들어 있는 그 거대한 미곰이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지금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1860년 프랑스의 박물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앙리 모어는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의 보탐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캄보디아의 고대 문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울창한 밀림으로 덮여있던 캄보디아는 비익이 있어 탐험과 유물 발굴의 최적의 장소였죠. 모어는 산지인 바이들을 고용해 정글 집순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매우 기이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밀림 어딘가 신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도시가 있다. 그곳은 밤이 되면 신들이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돌아다닌다. 예단은 마치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모어 역시 그저 부전되는 전설 중 하나일 거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명의 산지인들이 똑같은 구조와 내용을 반복해 말하는 것을 듣고 난 뒤는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라기엔 너무 디테일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모어는 즉시 자신을 그 장소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이드는 그곳은 귀신이 나오는 지역이라며 극도로 두려워했고 끝내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곰코보다 더 강했던 것은 모어의 탐구욕이었습니다. 그는 예산을 초과하면서까지 탐험을 강행했고 마침내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그 도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도시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빽빽한 나무들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모어는 돌벽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서야 그것이 나무가 아닌 석조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정글 한복판,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규모는 마치 고대의 수도처럼 방대했습니다. 모어는 곧바로 프랑스로 귀국해 자신이 캄보디아의 정글 속에서 본 거대한 도시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은 솔로몬 왕의 신전처럼 자망하며 미켈란젤로의 조각처럼 아름답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신전보다도 정교하고 감탄스럽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어는 자신이 이룬 이 놀라운 업적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글 탐험 중 얻은 말날이라나 그의 생명을 아단한 곳이었죠. 그라 사망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선 모어가 신들의 도시를 발견한 대가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캄보디아의 고도로 발전한 고대 문명이 존재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어가 발견했다고 주장한 도시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그저 그런 전설이나 미신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그러나 모어가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기록과 스케치들은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후 뜻밖의 기록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1550년 포르투갈산인 디에고 조코우토가 캄보디아 밀림 속에서 거대한 석조 사원을 발견했다는 기록. 1586년 안토니오 다 마달레나라는 수도사나 돌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를 직접 탐사했다는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다시 모어의 주장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해군 장교 에르네스트 두트루는 정부에 정식으로 탐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탐사의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죠. 모어가 남긴 거대한 도시의 기록과 스케치가 재조명을 받으며 전 세계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었던 만큼 프랑스 정부는 그에 대한 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이는 모어의 스케치에 적힌 세부 묘사를 토대로 캄보디아의 밀림 지대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모어가 남긴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대한 기둥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규모의 도시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 도시 앙코르와트, 본소로 1.5km,
남북으로 1.3km에 달하는 길이 무려 300여 개의 석조반들이 촘촘히 이어진 이 대규모 구조물은 7대 불가사의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위험을 자랑합니다.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아바르만 2세에 의해 건설된 이 앙코르와트는 디시무신을 섬기기 위한 거대한 종교 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 서원이 품고 있는 비밀들은 단순한 경이로움을 넘어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 자체였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 부재가 정교하게 조각된 석재로 이루어져 있죠. 학자들조차도 철을 예두를 만툰 매끄러운 표면 처리, 기하학적 문양, 정확한 각도 등은 당시 캄보디아를 문화적 후진국이라 여기던 서양 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석조 건물들은 적자재나 보조 재료 없이 오직 정밀한 결합만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몇 세기가 흐른 지금도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돌들의 출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앙코르와트 건설에 사용된 돌들은 최소 5,000톤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주변에는 밀린 뿐이고 이 정도 크기의 석재를 종단할 만한 채석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옮겨온 것일까? 건설 기간 또한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앙코르와트의 추정 건설 기간은 단 37년. 단순한 서원도 아닌 세계 최대 규모의 정교한 석조 서원을 37년 만에 완공했다는 건 건축사적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비교하자면 독일의 킬른 대성당은 완공까지 무려 60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노동력이 풍부했다 하더라도 2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이 차이는 비정상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죠. 혹시 크메르인들에게는 지금은 잃어버린 비밀의 건축 기술이 있었던 걸까? 앙코르와트는 또한 조각 예술의 보고로도 불립니다. 일명 돌 위의 예술이라 불리는 수많은 구조들은 섬세하고 정밀하게 세공되어 있으며 묘사력 또한 타고납니다. 그런데 2009년 한 관광객이 앙코르 지역의 타프롬 서원에서 특이한 구조 하나를 발견해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구조에는 동물이나 곤충으로 보이는 형상이 여러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공룡 스테고사우루스를 연상케 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척추에 돋은 돌기들, 꼬리에 곡선, 네 다리로 서 있는 자세까지 칠하기 시대에 존재했던 스테고사우루스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캄보디아 문화재청은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당시를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구조는 수대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원이 세워질 당시 즉 크메르 시대 장인들에 의해 조각된 것이 맞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죠.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공룡이 아니라 멧돼지를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멧돼지가 나뭇잎에 둘러싸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일간에서는 그 시기, 그 지역 사람들이 공룡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혹시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수수께끼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명사적 미스터리의 결정체입니다. 800년 전에 캄보디아의 스테고사우루스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학자들은 당시 크메르인들이 공룡 화석을 보고 그 모습을 일체의 구조로 조각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스들고 서우루스 화석 발굴지는 중국 인난성입니다. 당시 중세의 크메르인들이 그러한 화석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 부조는 정말 무엇을 첨사화한 것일까? 고대 도시 앙코르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전성기 시절, 이 앙코르 예전에 거주하던 인구는 무려 최대 10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대의 미국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맞먹는 진봉이니라. 당시 유럽의 대도시들이 인구 10만에서 20만 명 시즌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앙코르와트와 그 인근 이적지에 이처럼 방대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을까? 단순히 인구 밀도가 높았다고 보기엔 여러 모순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호주의 고고학자 데미언 네번스는 앙코르 예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탐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의 나이다. 나는 고정밀 레이저 스캔 장비를 부착해 숲으로 덮인 지형 아래에 숨겨진 구조물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인근에 프놈텔에 거금가는 고대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D 스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의 공존지, 수로, 보로, 재반된 도시 지반 시설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앙코르와트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고대 도시의 인구 밀도 문제, 구조적 미스터리들이 한순간에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죠. 학자들은 이 고대 도시를 마인드라 파르바타, 워앤드레이 파워버터 라고 부릅니다. 앙코르와트의 버군다는 크기의 거대한 중심 도시였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이 마인드라 파르바타 이적은 계속해서 발굴과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곳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쩌면 앙코르 문명의 기원과 몰다, 그리고 건축 기술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미스터리는 캄보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3년 7월 멕시코시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고대 아즈텍 문명의 유적지 테오티오아칸이 위치한 곳으로 흔히 신들의 도시라 불립니다. 당시 고고학자 세르이오 고메즈는 폭우로 인해 유적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유적지의 중심부, 이른바 달의 피라미드 근처를 조사하던 중 갑자기 집안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직경 약 3m의 커다란 신토울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직감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진 세르이오는 곧바로 굴착 작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고대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터널은 무려 1800년 동안 고민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부에는 제반처럼 보이는 석조 구조물들과 함께 정교하게 제작된 황금 장식품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하 약 17m 깊이에 위치한 작은 웅덩이에서 순 성분이 검출된 점입니다. 당시 멕시코 공명에서는 수문을 치출하거나 정제하는 기술이 극히 드물었기에 이는 상당한 기술력을 의미하는 발견이었습니다. 이 수는 단순한 장식용이 아닌 의식이나 재료와 관련된 신성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은이 물처럼 흐르며 지하 세계로 가는 방을 상징했다는 해석도 존재하죠. 이처럼 고대의 문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며 때로는 현대의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멕시코의 티오티후아칸에 이 초거대한 고대 도시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남긴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덴버 대학교의 에나멜 스웨들의 교수는 수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음은 특유의 반사 특성 덕분에 고대인들의 눈에는 마치 마법처럼 신비로운 물질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지하세계의 문 앞에 수은을 두어 현실과 저승의 경기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려 한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수은 웅덩이 근처 덧면에서는 반짝이는 성질을 지닌 황철석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이 앞에 서 있었다면 수은이 반사하는 은빛 물결과 덕의 반짝임이 어우러져 마치 은하수가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듯한 신비한 풍경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최대 20만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도시 티오티후아칸은 전성기 시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돌가 사이의 실종과 지하 터널의 존재는 혹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사실 티오티후아칸뿐 아니라 마야 문명도 지하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문명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저승, 즉 지하 세계를 여행한다고 믿었으며 그 여정은 타락한 것이 아닌 온갖 시험과 공포로 가득 찬 여정이라 여겼습니다. 마야의 경전에서는 그 지하 세계를 시발바라고 불렀으며 그곳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으로 둘러싸인 공간, 차가운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방, 날카로운 제기와 발톱이 덕을 긁는 소리와 기명이 가득한 방, 칼날처럼 날선 돌로 가득 찬 방, 뿔과 화양,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방. 이런 심화 속 장소가 단지 전설일 뿐이었을까? 놀랍게도 이 시발바로 추정되는 실제 지하 세계의 흔적이 2009년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 기에르모 데 안다는 멕시코의 치친이트사 이족 인근에서 이른바 세노테, 수중 동굴, 를 탐사하던 중 꿀존 세노테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곳은 마치 마야의 경전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종이속과 날카로운 돌로 가득 찬 탄란의 방,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 박쥐떼가 날아다니는 박쥐의 방까지 모두 신화 속 시발바의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또한 숨겨진 통로 끝에서 작은 속초 피라미드와 제단을 발견했고 그 주변에서는 희생 제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이 신공양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세노테는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니라 마야인들은 이곳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언젠가 자신도 시발바에 도달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마야 세계관은 하늘, 지상, 지하 이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세상이 재앙에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지하 세계는 생명의 근원지로 여겨졌고 그 균형을 예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 신공양을 통해 신과의 재앙을 예지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세노테 근처에서는 이 신공양의 흔적이 남은 뼈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약 80%가 3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아이로 밝혀졌습니다. 기에르모는 이를 단순한 매장지가 아닌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공간이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야 문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신공양 틈씀이 퍼져 있었고 신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여겼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신에게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던 그들은 어쩌면 죽음 그 자체가 신과 하나 되는 길이라 믿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멕시코의 학자 르네 바루카라는 치친이트사를 조사하던 중 엘파스지오 피라미드 내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단층 촬영 기술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거대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조사는 2018년에 이르러 마침내 두 공간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통로는 중간에 의도적으로 쌓인 돌무더기로 막혀 있었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조사팀은 이곳이 단순한 잠식 구조물이 아닌 어떤 신성한 의식의 핵심 통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나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신들은 정말 그 안에 있었을까? 단순히 돌을 아무렇게나 쌓아 막아둘 수준이 아니다. 내부 이미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로를 개방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탐사가 시작된 이상 언젠가 다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잠들어 있던 지하 공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하 어딘가엔 신에게 생명을 바친 이들의 영혼이 흘러간 시발바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계는 땅 위에서 흐르지만 나머지 세 개의 세계는 땅 아래에서 비밀 통로를 따라 흐른다. 이처럼 지하 세계는 고대 문명들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신성한 경기의 상징이자 사후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었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하 세계의 상징은 우리가 오늘날 낭만의 도시라고 부르는 파리에서도 존재하고 있죠. 매년 약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 파리.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의 지하에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소름 끼치는 예적이 존재합니다. 바로 카타콤이라 불리는 파리 지하 묘지입니다. 이 카타콤은 처음부터 묘지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채석장으로 사용했던 이 공간은 그조차도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던 것을 발견해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카타콤의 지원이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정확히 누가 만들었고 무슨 목적으로 팠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이처럼 거대한 지하굴을 고대 문명 시신에서 아무런 굴착 장비 없이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공간이 묘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파리는 지금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하층민들은 시신을 묻을 돈조차 없었고 거리 곳곳엔 썩어가는 시체들로 악취가 진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거리의 시신을 처리하며 기존 공동묘지를 철거하는 전례 없는 도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리를 떠돌던 시신들과 무덤 속 유골들이 향하게 된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타콤 내부에 쌓인 유골은 무려 600만 구에 달했습니다. 넘쳐나는 뼈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들은 쾌골을 벽면 가득 채워 쌓기도 했고 정강이뼈와 대퇴골을 이용해 탑을 세우는 등 기이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부는 복잡하게 얽힌 미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길이는 무려 300km. 이는 웬만한 섬 하나에 버금갈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안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아직 탐험되지 않은 구역, 그리고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 통로가 많았기 때문에 실종자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경우도 흔했습니다. 최초의 실종자로 알려진 인물은 경비원이었던 키리 메르난 야스데. 그는 1793년 카타콤 내부로 들어갔다가 사라졌고 11년 후인 1804년
온몸에 철사나 감긴 채 기리한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도 그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현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1857년 프랑스 정부는 이 복잡한 지하 1호의 지도를 만들기로 하지만 1100km에 달하는 공간을 완전히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지도의 일부만 만들어졌습니다. 1950년대 정부는 결국 이 일족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전체 구간 중 단 1.6km만을 일반 관광용으로 재단한 채 나머지 구역은 봉쇄하고 경비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식대들은 기밀 통로를 알아내거나 탐험가들은 경비원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프란시스 프릴라는 지인으로부터 수상한 연락을 받습니다. 지인은 아마추어 동굴 탐험가로 카타콤 내부 집실이 들어가던 중 낡은 캠코더 하나를 발견했다고 전했죠. 호기심이 생긴 프란시스는 지인을 만나 직접 캠코더 영상을 확인합니다. 영상 속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핸드헬드 캠코더의 조명을 의지해 어둠 속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타콤 내부를 걷다가 어느 순간 벽에 사람 형상을 한 정체불명의 덕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안한 숨소리와 함께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조명이 흔들리며 어두워진 화면 속에서 급작스럽게 종료됩니다. 그 캠코더를 찍은 인물은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고 영상만이 유일한 단서로 남아 있습니다. 카타콤은 지금도 일부만 공개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미지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 역시 고대 문명들이 믿어왔던 지하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곧 패닉에 빠진 그는 캠코더마저 손에서 놓쳐버립니다. 떨어진 캠코더는 얕은 물웅덩이 안에서 배터리가 다 닳기 전까지 약 40분간 버텨져 있었지만 그 남자는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영상에 강한 호기심을 느낀 프란시스 프리라는 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죠. 다큐멘터리는 캠코더의 영상을 단서 삼아 실종된 인물을 역지적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상은 대중에게도 공개되었고 프란시스는 전문가와 함께 직접 카타콤 내부로 들어가 12시간에 걸친 수색을 감행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0년 미국의 초자연장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스키리어스 플레이시즈 온 어스를 통해 버로스만 인 더 페리스 캐터콤즈 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영상은 결국 실종된 남성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됩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파리 카타콤에 얼찐 오래된 괴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카타콤 어딘가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존재한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전설은 지하 깊은 어둠 속에 지옥으로 연결된 통로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자연장상을 신고하는 일부 이들은 캠코더 영상 속 벽과 사람 형상을 닮는 정체불명의 문이 예를 근거로 실종된 남자가 지옥의 문을 지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도시계단에 불과하다는 미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란시스가 단순한 유명세를 노리고 캠코더 영상 자체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러나 프란시스는 캠코더와 트위터는 이후 정부에 의해 수거되었지만 영상 자체는 분명히 진짜다 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 또한 해당 비디오에서 어떠한 조작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실제로 카타콤 내부에서 촬영된 것일까?
이분은 영상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구간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영상 속 장면은 일반 관광 구간과 전혀 달랐습니다. 벽면은 익숙한 낙서나 표지들이 전혀 없었고 곳곳에 정체불명의 뼈조각과 붕괴된 소축들이 어둠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촬영자가 금지된 구역에 누구도 들어가선 안 되는 지하이시면 속으로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 남성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이며 그의 정체조차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캠코더 영상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 속에 남아있지만 프란시스는 지금도 그 영상은 진짜이며 카타콤 안엔 뭔가이다 고 단언합니다. 현재 카타콤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비밀 통로는 발견되어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콤 내부 구조를 공유하는 아마추어 단체 카타필, 캐터피가 존재하며 이보다 오래된 엘리트 집단 네이유엑스는 전문가로 구성된 비밀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 학자, 건축가, 사업가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활동과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이 네이유엑스는 프랑스 정부의 비밀 도서가 카타콤 전체 진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이 입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종된 남성이 바로 이 비밀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제기되었고 그의 실종은 카타콤 안에 감춰진 어떤 진실과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카타콤 안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세기 스위스의 탐험가 요한 루트리히 브루크하르트는 바이로로 향하던 중 게이 선원들로부터 기이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사막의 절벽 사이 어딘가 바위산을 깎아 만든 신비한 고대 도시가 존재한다 는 이야기였습니다. 브루크하르트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슬람교도로 위장하여 베두인 부족에 접근했고 1812년에 그가 들은 전설 속 도시 페트라를 세상에 처음으로 보고합니다. 요르단 남부의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협곡 틈에 숨어있는 암벽 도시 페트라. 이는 실제 바위를 깎아 만든 경이로운 도시로 정교한 조각과 설계는 현대 건축가들에게조차 충격을 안겨주는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지을 사람들의 나마테아인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고 그들의 목적과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지 침묵뿐. 고대의 신전, 보조, 숨겨진 석실,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듯 막아놓은 통로들. 어쩌면 이들 역시 지하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바테아인들은 뛰어난 상인들이자 건축가였으며 복잡적인 언어와 문화를 갖춘 고도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닐은 사바니의 무렵로를 통해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등 여러 문명과 활발히 교류하며 눈부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바테아 상인들이 취급한 상품은 의약품, 탈을 등 고가의 귀중품들이었고 닐을 통해 막대한 돈을 축적한 그들은 마침내 유목 생활을 접고 정착을 위한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가 바로 사막의 섬진한 협곡 속에 닿다 지은 신비의 암벽 도시 페트라였습니다. 사막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을 자아내는 압도적인 위엄을 지녔습니다. 바위 도시라는 이름답게 붉은 사암산을 통째로 깎아 건축한 이들은 정교한 조각 기술과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려 800개 이상의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33층으로 구성된 원형극장, 아마테아인들이 섬기던 신 두샤라에게 바치는 신전 파스르 알빈트, 그리고 현대의 10층 건물에 퇴적하는 높이로 조성된
아드디르까지 페트라에는 다양하고도 거대한 예산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알파진의 에레즈마입니다. 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일족은 높이 43m의 정면 매듭의 독수리를 비롯한 나마테아의 숭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거대한 암석 위에 세워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불립니다. 이처럼 건축물 하나하나가 기념비적인 도시 페트라에서 학자들이 가장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부분은 물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도시에 수만 명이 거주하며 생활했다는 사실은 곧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의문을 낳았죠. 밤은 사막 곳곳을 탐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페트라 전역에는 총 130km에 달하는 수로와 물 저장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저수지의 수는 28개를 넘었고 그 외에도 도시 곳곳에서 수십 개의 수로와 물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로 시스템은 사막에서 산천의 뒤만 내려도 그 일대의 빗물들을 모두 도시 중심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모인 물은 약 200개의 분류 저장소로 보내졌으며 도시 곳곳에 퍼져있는 수도 시설을 통해 일상생활에 사용되었죠. 학자들은 이 체계 덕분에 페트라 인근 사막이 일시적으로 녹지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당시 일대의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들며 사막 한복판에서 문명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사형과 문명의 조화는 페트라의 일부 벽화의 신이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마테아 왕국은 자연을 신성시하며 반대 어느 문명보다도 앞선 문화와 기술을 지닌 고대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문명도 결국 로마 제국의 침공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던 페트라는 방어에 유리했으나 로마군이 이 수로를 끊는 전략을 쓰며 도시 전체의 생명줄을 차단해버리자 나마테아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도의 문명을 남긴 그들은 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페트라 곳곳에는 수천기에 달하는 낙서 혹은 지호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나마테아인들의 고림 문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만든 책, 조로마리, 기석 등 뼈막한 모람으로 남은 기록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서원의 벽에, 유대인들은 두루마리에, 바빌로니어인들은 점토판에 자신들의 문명을 새겨 기록으로 남겼지만 나마테아인들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페트라에는 약 5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는 왕과 사제, 산인, 장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살아온 산이나 왕국의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적이죠. 일부 학자들은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굴이나 약탈로 인해 기록들이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거대한 도시에서 단 하나의 문서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혹시 그들은 기록을 숨겼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기록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하에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남겼던 건 아닐까요? 페트라는 오늘날에도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돌을 깎아 만든 도시가 아닌 고대인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지워진 지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암호와도 같은 잠수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현유했던 나마테아인들이 세운 고대 도시 페트라에는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서원과 순전의 벽에도 문자나 기록은 거의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페트라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듯 보였다.
명백한 문명적 흔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적은 기록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의도적인 침묵이라는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페트라의 어딘가 그 침묵을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굴된 페트라 이적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812년 도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약 200년간 조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80%의 이적이 사막의 모래 속에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알파즘의 신전 아래 지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안에는 수많은 유물들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바테아인들은 무엇을 숨기고자 했던 걸까? 그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인류의 역사 서술 방식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2017년 11월 2일, 영국의 과학 학술지 별투 네이처 별투는 전 세계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기사를 발표합니다. 이집트의 쿠푸대 피라미드 내부에서 인간이 접근하거나 관측할 수 없었던 거대한 긴 공단, 봄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왕의 반 위에 또 다른 내부 구조가 존재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셈이었죠. 이는 1800년대 이후 무려 200년 만에 발견된 쿠푸대 피라미드의 새로운 내부 구조였습니다. 발견된 공돔은 총 2개였으며 이 중 큰 공간은 길이가 무려 30m에 달했습니다. 사실 피라미드 내부에 비밀의 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발견은 요한이라는 소립자의 특성을 활용한 묘그래피 스캔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온은 X선처럼 암석을 투과할 수 있는 입자로 이를 감지하고 이미지화하면 구조물 내부의 긴 공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국제연구팀은 피라미드의 내부를 고해상도로 재구성했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공간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의 대표 메디 타유비는 이 공간은 피라미드 건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숨겨져 있었던 것 같고 밝혔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이집트 학자 아이단 다스는 이 공동에는 이일 하나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피라미드 건축에 대한 기술적 단서를 담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이 공간이 단순한 긴 방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 방식의 핵심 열쇠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스캔 기술이 도입된 이후 피라미드 내부의 수많은 비밀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쿠푸대 피라미드 내부의 특정 돌이 주변보다 이상할 정도로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돌들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보다 6도 이상 더 높은 온도를 기록했죠. 이 현상은 일부 초자연 현상 연구자들이 주장해왔던 고어텍스 현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텍스란 지구의 특정 지점에 자연 에너지가 집중되어 존재한다는 가설로 고대인들이 이러한 에너지의 중심에 피라미드, 스톤헨지 같은 거섬 이적을 세웠다는 추정입니다. 학자들은 고온 지점과 새로 발견된 공동 사이의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 숨겨진 미이다? 고대 기술의 동향? 아니면 우리가 아직 언어조차 해독하지 못한 또 다른 기록물? 사막의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페트라의 비밀. 피라미드 속 보이지 않는 공간의 열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류는 정말
이쯤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 연구학자 알렉스 휘테커는 대피라미드 지하에도 미공개된 비밀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대의 기록과 탐사 중단 지점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대피라미드의 지하 통로는 중간에서 끊겨 있어 이후 구간은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휘테커는 이것은 자연적인 반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통로나 숨겨진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역사나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근거로 들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피라미드를 직접 방문한 뒤 남긴 기록에서 코토 왕은 피라미드 지하 방을 위해 나일강에서 수로를 끌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일서한 기록은 고대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오스의 저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대피라미드는 지하의 수령 시스템을 통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었다. 고대 기록들은 이처럼 대피라미드의 지하 구조와 수로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주장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관한 마지막 공식적인 탐사 기록은 1817년,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집트 주재 영국 초명사였던 휜리 솔트는 이탈리아 탐험가 조반니 카멜리아와 함께 피라미드 지하 통로를 따라 수백 야드까지 탐험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록 그 기록은 구체적인 좌표나 구조 설명이 부족해 학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는 분명 피라미드 지하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휘테커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하 세계 신앙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들은 서구 세계가 땅속에 실존한다고 믿었으며 그 신성한 세계를 실제로 피라미드 내부 어딘가에 구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주장했죠. 그의 이론은 당시엔 공감대를 얻지 못했지만 최근 첨단 스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내부 공간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연구팀은 피라미드의 작은 구멍을 뚫고 초소형 로봇을 투입해 미탐사 구역을 탐색하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과연 고대인의 신념과 상상력으로 가득한 피라미드 속에서 인류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고대의 수수께끼는 중국 서안의 진시황릉입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 안에 자동으로 화살이 발사되는 장치를 만들고 순으로 된 강과 바다를 흐르게 했으며 무덤의 천장은 하늘을, 바다는 대지를 상징하도록 꾸몄다. 이 전설은 수천 년간 과장된 이야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은 1974년 3월 29일 농부 양지맘이 원물을 파던 중 땅속에서 기이한 형상을 발견하면서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굴된 것은 시천 뒤 진흙 병산의 변마염이었습니다. 변마염 김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진시황릉의 존재까지 확인되며 전설 속 황제의 무덤이 실제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무덤이 발견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진시황릉은 단 한 번도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덤이 너무 거대하며 현대 기술로는 예적을 훼손하지 않고 완벽하게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 작업은 초대의 기술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발굴을 막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은입니다. 진시황은 블록을사를 꿈꾸며 수은을 약처럼 복용했고 그의 무덤에는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가 흐르고 있다는 기록이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한때 과장된 신화처럼 여겨졌지만 1982년 중국 선해과학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진시황릉 본토에서 주변 토양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지표면을 조금씩 파내려갈수록 수은 농도는 지하누스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수은은 고온에서 휘발되기 때문에 2000년이 넘은 무덤에서 고농도의 수은이 여전히 검출된다는 것은 곧 진시황릉 내부에 실제로 거대한 수은 저장소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수은의 간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침입자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장치일 수 있다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은 왜 이토록 지하 공간에 집착했던 걸까? 왜 그들은 살아있는 도만보다 죽은 이오의 세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 했을까? 피라미드 속에 숨겨진 방, 수은이 흐르는 진시황의 지하 공장, 기록을 남기지 않은 페트라의 침묵. 그 모든 흔적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높은 반응성을 시사하는 수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수은의 간이 실제로 진시황릉 안에 구현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러한 규모의 수은을 모으고 배수하며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라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러한 의심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진시황릉을 연구하던 중국 고고학팀은 무덤 바닥 안에 거대한 배수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려 100km 떨어진 산시성 신양 지역에서 수은을 대량으로 운반해왔을 수 있다는 지점까지 제시합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진시황릉의 수은의 간과 바다나 실지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사마천의 기록처럼 무덤 내부의 수은으로 만들어진 인공담이 흐르고 있었고 침입자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석궁이 발사되며 천장에는 하늘, 바닥에는 지구를 본뜬 지하세계의 지형이 있었던 곳이라면?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당시 어떻게 구현했을까? 현대의 어떤 학자도 자동감지 석궁이나 지하세계의 천장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술적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시황릉의 발굴은 단지 중국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고고학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보존을 위한 무기한 발굴 중단을 첨령하며 그 거대한 무덤의 입구를 곧게 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중국 정부가 발굴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음모론, 이미 진시황릉은 복원되었다. 실제로 이를 암시하는 기록이 조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항우가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진시황릉을 발굴하고 30일 동안 보물을 실어 나르며 파헤쳤다는 기록. 다른 하나는 한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구덩이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진시황의 시신이 담긴 관을 발견하여 불태웠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기록 모두 실제 중국 고문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진시황릉의 본분이 충기 설계보다 낮아진 것은 자연 침식이 아니라 도굴로 인한 붕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중국 정부는 진시황릉이 이미 도굴로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덤을 다시 복도하고 기술 부족을 이유로 발굴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음모론, 생매장과 대량 확산의 은폐.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릉 건설에 무려 70만 명의 노역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폭군과 장애인, 기술자들이 함께 묻혔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무덤 완성 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통로를 봉쇄하고 입구를 막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출구 없이 생매장되었다. 는 끔찍한 기록도 전해집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무덤을 열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화려한 황제의 보물이 아니다. 수천 수만의 희생된 자들의 의미에 혹은 대량 생매장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모론자들은 말합니다. 질시원능의 발굴 지연은 단순한 과학적 기술 부족이 아니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진실의 고민이다. 중국 내 공식 학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가설일꾼이라며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우가 진시황릉을 도굴했다는 기록이 도굴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황릉이 원형 보존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시황릉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수온의 밤과 들자리 천자? 자돔 석공과 미확인 함자? 희생된 수만 명의 생례장 위에? 혹은 잃어버린 고대 지술일지도. 진시황릉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이적을 압도하는 스케일을 지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덤으로 불립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집트의 투탄카멘 무덤조차 진시황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7대 불가사의가 아닌 이제는 제8의 불가사의라 불리는 이 무덤. 그 안에 잠든 비밀이 드러나는 난 역사책은 다시 쓰여질지도 모릅니다.